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아웅. 미얀마에 있는 아웅의 어머니는 다른 많은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계좌가 없다는 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얀마 화폐 가치는 쿠데타 이후 끝없이 아래로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웅은 월급을 받자마자 USDT를 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삼성 휴대폰으로 아주 조금씩만 나눠서 송금합니다. 환율이 더 좋은 그 짧은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죠. 아웅에게 USDT는 돈을 잃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는 달러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공식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고 누구도 이걸 새로운 국제 통화로 만들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USDT를 달러처럼 씁니다. 어떤 곳에서는 달러보다 더 편하게 쓰이고 은행을 믿기 어려운 나라들에서는 이미 은행보다 먼저 선택하는 사실상의 돈이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달러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첫 번째 그림자, 유로 달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50년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있었죠. 적대적인 관계에서 소련이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달러는 언제든 미국에 의해 동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련은 결국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달러를 미국이 아닌 유럽은행에 맡기자 미국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유로 달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나라의 달러 자금이 미국을 거치지 않은 채 유럽은행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미국 국경을 벗어나면서 이 예금은 미 연준의 지급준비 규제와 미국 은행 규제에서 벗어난 역외 달러가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연준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달러 공급원이 된 것입니다. 자유도가 커진 이 달러 예금을 바탕으로 유럽 은행들은 새로운 달러 대출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 달러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이 달러 대출 흐름이 미국 밖에서도 거대한 달러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유로 달러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신용은 연준이 만든 본원 통화는 아니었지만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실제 달러와 1:1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은 미국 밖 달러 대출에 대해 예의주시했지만 달리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로 달러는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미국 금융 시스템의 틀 안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기준금리는 미국이 정했고 최종 결제는 뉴욕에서 이루어졌으며 유로달러로 축적된 달러 자금은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결국엔 미국 국채를 사러 미국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직접 찍지 않아도 해외 은행들이 대신 달러 신용을 확대해 주었고 리스크는 대부분 해외에 남았습니다. 미국이 이런 유로 달러를 굳이 막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미국은 결국 유로 달러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뀝니다. 돈은 자유를 찾아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21세기의 금융은 유로 달러가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미국 밖에서 먼저 성장한 USDT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닉슨 쇼크 후에도 페트로달러와 중국과의 대탕트로 달러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와 2021년 팬데믹을 지나며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며 양적 완화를 이어갔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자만으로도 국방비를 넘어서며 달러와 미국 국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국채를 떠받치던 외부 환경도 흔들렸습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값싼 노동력과 제조업 수출로 많은 달러를 벌었고 그 달러로 미국채를 꾸준히 사왔습니다. 덕분에 중국은 오랫동안 달러 체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생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소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일방적 구조에 대한 내심의 불만, 그리고 달러에 과하게 기대고 있는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자 그 리스크를 더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비중을 줄이고 결제 시스템을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빠르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중국과의 석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국가와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도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는 전보다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 밖에서 우리 국채를 사줄 새로운 엔진은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은 뜻밖의 해답을 발견합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원래 민간 기업이 발행한 단순한 디지털 토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달러와 1:1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 자산의 대부분을 단기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이 민간 토큰은 우리의 미국채 수요를 되살려줄 새로운 엔진이다. 이에 미국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2025년 연방법으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발행사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고 준비금은 달러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 등으로 100% 보유해야 하며 회계감사의 정기 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하여 미국은 냉전기엔 유로 달러라는 그림자로 달러 제국을 넓혔다면 디지털 시대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림자를 달러 패권을 확장하는 무기로 장착 완료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유로 달러처럼 미국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는 건 곧 미국 단기 국채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미국은 물론 달러로 직접 비트코인을 살 수 있죠. 한국도 비트코인을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원화로 직접 매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공식 경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C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위안화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는 VPN이라는 가상 사설망으로 자신의 IP 주소를 해외 IP처럼 보이게 한 뒤 바이낸스 같은 해외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하지만 중국 은행에서는 위안화를 바이낸스로 직접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는 브로커를 통해 위안화와 USDT를 장외에서 교환합니다. 그 USDT를 중국인 투자자는 바이낸스 지갑 주소로 받아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매수합니다. 중국인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비트코인을 사는 수요는 그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USD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때는 새로운 발행이 뒤따릅니다. 해외 거래소나 기관이 더 많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달러를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에 송금하면 그 달러는 발행사의 미국계 결제은행 계좌에 예치됩니다. 발행사는 이 예치금을 미국 은행예금, 미국 단기국채, MMF 같은 미국 금융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지니어스법은
바로 이 점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미 국채를 사지 않더라도 중국인이 USDT를 쓰는 순간 사실상 미국 단기 국채를 사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연준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금융 인프라는 모두 미국 시스템에 묶여 있습니다. 겉으론 글로벌해 보여도 결국 미국 틀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로 달러와 똑같지 않습니까? 유로 달러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발행하지 않았지만 자유를 찾아 흐르는 돈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의 달러와 디지털 세계를 잇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자 그 다리를 통해 달러 패권을 더 오래, 더 멀리, 더 빨리 확장시키는 미국의 새로운 그림자 통화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달러 패권의 위기 앞에서 가보지 않은 새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하면 안 될 뒷면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는 한 미 국채의 신뢰가 무너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 세계는 이처럼 위태로운 신뢰 위에 서 있지만 왕은 언제나 자신이 만든 병사들로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이 만든 그림자를, 시장과 기술이 만든 우연을 조용히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왕좌를 지키려 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디지털 그림자 위에 언젠가 달러가 아닌 다른 왕이 앉을 것인가? 아니면 달러는 이 그림자마저 길들여 제국의 시간을 한 번 더 연장할 것인가? 이야기의 흐름을 더 잘 연결하고 싶다면 Y독서가 이전에 만든 영상 시리즈를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한 줄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